안녕하세요. NGO 국제 협력을 수강하는 수원대학교 경제학부 및 수원대학교 학생들 반갑습니다.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강의의 주제는 교과서 제3장에 해당이 되기도 하는 NGO와 국제개발 이론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NGO와 국제협력이라는 수업에서 이 국제개발 이론을 이번 주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 국제개발 이론이라는 것은 NGO뿐만 아니고 국제 정세, 국제 전반에 해당하는 모든 국제개발 협력에 관련된 이론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NGO에만 해당되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이론적 접근을 하기 전에 개발 또는 발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가 뭐 수행 주체가 NGO가 됐던, 국제기구가 됐던, 국가가 됐던, 선진국이 됐던 이 범지구적인 개발도상국의 발전 또는 개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함께하는 노력이 바로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발 또는 발전이라는 개념에 굉장히 베이직한, 굉장히 이 펀더멘탈한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개발 또는 발전이라는 개념은요, 하나의 의미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느슨하고 또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엔에서는 이 개발이라는 것을 새천년 개발 목표를 통해서 이제 실현해내고자 했고요. 새천년 개발 목표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다. 국제개발협력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으면 이 새천년 개발 목표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요. 새천년 개발 목표, 제가 여기서는 천년이라고 했지만 뭐 새천년이라는 말도 쓰고 천년이라는 말도 쓰고 MDGs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말하는 M이 밀레니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년을 위한 개발을 위한 목표다 해서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쓰이는데, 유엔에서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발표된 8가지의 목표인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빈곤 퇴치, 전 세계적인 빈곤 퇴치를 위해서 유엔을 비롯한 유엔 회원 가입국으로 지정된 약 199개 이상의 국가들은 이 공동의 노력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행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8개의 목표로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2015년까지 실행된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빈곤 퇴치이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 번째는 성평등 촉진, 네 번째는 어린이 아동 사망률 감소, 다섯 번째는 산모 건강 향상, 여섯 번째는 HIV 등과 같은 뭐 에이즈, 뭐 말라리아 등 질병에 대한 대처, 그리고 일곱 번째는 환경,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그리고 여덟 번째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여덟 가지의 새천년 개발 목표인데요. 유엔은 밀레니엄부터 이런 새천년 개발 목표를 공동의 목표로 삼고 개발 또는 국제개발 협력을 이행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자, 경제학자들이 정의하는 개발 또는 발전이란 무엇일까? 그 유명한 제프리 sak스와 폴 콜리어라는 경제학자는요, 경제 용어이다, 발전과 개발은.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보다는 통계 지표로 성장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개념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라는 경제학자도요, 외부의 개입을 통해 진보로 나아가려는 의식적 시도이고 자본주의적 변화의 전개 과정 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다라는 굉장히 심도 깊고 포괄적인 개발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엔과 쉔턴이라는 학자도요, 이거는 내재적인 것이고 의도적인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베빙턴이라는 경제학자도요, 대문자 D와 소문자 D로 이제 개발 또는 발전을 정의하는데요. 영어로 development이기 때문에 development의 그 D라는 알파벳이 과연 D라는 대문자로 가져갈 것인가, D라는 소문자로 가져갈 것인가에 의미를 부여했는데, 대문자 D는 개발 의도적인 개입이다. 공동체, 조직화, 새로운 유형의 소액 금융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소문자 D의 개발은 자본주의 성장과 변화가 전개되는 과정
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뭐 국제기구라든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개발 또는 발전에 대한 이론 또는 이론에 접근하기 위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들이 쌓여서 축적되어서 여러 가지 개발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론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이론들을 살펴볼 때 중요하게 또는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NGO 관점에서 이 개발과 발전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이론을 살펴볼 텐데, 이 수업은 NGO에 관련된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NGO 관점에서 그 이론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통찰력을 좀 키워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NGO 관점에서 개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NGO 관점에서 개발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렇다면 NGO 관점에서 어떤 개발을 펼쳐야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론에 대한 수업을 좀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대기적 개발 이론을 통한 선택적 접근 방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연대기적으로 개발 이론의 이행을 정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모든 현상을 단순화시키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고라는 것이 반드시 연대기적 연속성 속에서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광범위한 이념적 영향력에 기인해서 특정 시기에 논의가 갑자기 돌출돼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NGO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역량 강화라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론이 발전되어 나갔지만, 역량 강화라는 사고 방식은 정말로 오래전 1940년대 우리가 배운 간디 사고에서, 심지어는 그 이전 몇몇 그 개혁적 선교사에 의해서 등장하였던 역량 강화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쭉 살펴보시겠지만, 이 역량 강화라는 이 용어가 대안적 개발 담론 내에서는 확고한 형태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시기는 바로 NGO 역할을 되돌리기 시작한 1980년대이다입니다. 자, 첫 번째 이론은요, 근대화 이론입니다. 근대화 이론은 신고전 경제학자와 자유주의 정책 이론의 영향, 즉 정치와 경제의 두 가지에게서 영향을 받은 이론입니다. 요점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개도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륙을 해야 한다. 경제적인 스타트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전통적, 사회적, 문화적 장애물을 벗어날 또는 딛고 또는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즉, 경제 성장을 통해서 전 인구의 부유층에서부터 빈곤 영역까지 궁극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에서는 트리클다운 영향이라고 합니다.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 트리클다운 효과라고 제가 써놨죠. 서구식 민주주의적, 자유주의적, 시장주의를 보편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바위를 뚫는다. 이게 바로 낙수 효과라는 것인데, 낙수 효과를 영어로 하면 트리클다운이거든요. 트리클다운 효과로서 전파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근대화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개발, 발전을 설명하려는 정치 경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경제적 이륙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트리클다운 영향, 즉 낙수 효과에 의해서 경제 발전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사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차이에 대한 이제 서구 이제 다양한 경제학자라든지 사회학자들의 설명으로 이제 발전된 이론인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이 학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륙하기 위해서는 서구형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구적 사회가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보고 그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 사회 체제를 전반적으로 그들이 했던 것처럼, 선진국이 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근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회를 근대화한다는 것은요, 우선 산업화를 진행한다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선진국들이 산업화를 진행했던 것처럼 개발도상국도 산업화, 즉 산업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핵심인 경제, 그리고 뭐 기술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산업화에 적합한 정치, 그리고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을 포괄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변화를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근대화 이론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정치 지역이나 주변 집단의 존재를 통해서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근대적 발전의 속성으로 인해서 근대사회는 항상 긴장감과 갈등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요. 따라서 근대화 이론은 근대사회가 도전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합니다. 도전. 그리고 이러한 요소를 어려움과 위험보다는 근대사회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심오하고 광범위한 혁명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근대화 이론의 선두 이론가가 바로 로스토라는 학자입니다. 로스토가 주장하는 게 바로 경제 성장 단계론인데요. 국가 경제의 발전 과정은 어느 나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어느 나라든지 5단계에 거쳐 발전해 나간다고 이 로스토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 단계론이 주장하는 바도 바로 그것이고요. 현재 각 나라는 이 5가지 단계 중에 어느 한 단계에 놓여 있다. 모든 국가는 이 로스터가 주장하는 5가지 경제 성장 단계론의 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주장이자 로스터는 어서의 그의 책인 경제 성장의 제 단계라는 책에서 경제 발전 단계를 5가지로, 첫 번째는 전통적 사회,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전통적 사회, 두 번째는 도약 준비 단계, 세 번째는 도약 단계, 네 번째는 성숙 단계, 그리고 5번째는 고도 대중 소비 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제 선두이론가가 로스토를 중심으로 이제 이러한 세계은행이나 국제기구들이 주류하는 개발 모델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로스토의 경제 성장 단계론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전통 사회 단계에서부터 5번째 해당이 되는 고도 대중 소비 단계까지 이 5단계를 다 거쳐야지만 경제 성장이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로스토의 경제 성장 단계론이고요. 세계 각국의 모든 국가들은 이 어디에 처해져 있든 지금 단계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5번째 단계 속에 속해져 있을 테고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1번이나 2번 또는 3번 뭐 단계에 속해져 있겠죠. 어떠한 국가이든 다 이 로스토 모델에 의하면 이 5가지 단계 안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에서 5번까지 가는 데는 약 수십 년 또는 10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로스토 경제 발전과 이제 미국을 예로 든 로스토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은요, 미국은 19세기 이전에 이제 전통 사회 단계였죠. 즉 원주민의 생계 유지 및 사냥 사회, 유럽 이주자는 농업 생산품 무역 위주로 이제 전통 사회 단계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충족 단계는요, 미국의 1815년부터 1840년대에 해당이 되고요. 1776년 독립 이후에 경제 활동에 비로소 관심을 가진 미국은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정부 재원으로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페리운하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 충족 단계를 거치게 되죠. 세 번째로 도약 단계는 1843년부터 1860년대에 해당이 되고요. 북부는 이때 도약을 하고 남부는 1930년대까지 도약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역에 대한 약간 편차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 자본이 이제 유입이 되고 1950년대 중서부 지역으로 철도가 확장이 되고 곡물 수출이 늘어나고 동부 지역 제조 산업이 이때 굉장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성숙 단계인데요. 이때는 1900년대까지 이제 성숙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철강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요. 철강이 굉장히 이제 생산 산업화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철강 생산이 증가하고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관심을 크게 기울이면서 성숙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고도 대중 소비 단계는 1900년대, 1990년대 이후인데요. 이때는 어떤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가?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 분야에 취업하고자 도시로 이동하는 중산층이 증가하고요. 도시화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산층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동차, 담배 등 소비자 구매력이 증가하며 주변 도시가 증가하고 포도 생산 라인 등이 설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도 대중 소비 단계를 거쳐서 지금의 선진국인 미국이 탄생하였다라는 것을 로스터 경제 성장 단계론의 미국의 예시로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로스트리드 모델을 통해서 본 근대화 이론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은요,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 함축성도 내포하고 있죠. 5가지 단계로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고 함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근대화 단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뭐 4단계, 5단계별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단계적 모델로 시간에 따라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을 한다는 것이죠. 꼭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야 하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짠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구 중심적 모델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다 똑같은 단계, 똑같은 구성으로, 똑같은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 또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경제 발전이 곧 개발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대화 이론과 팽팽하게 대립을 했던 이론이 바로 종속 이론입니다. 종속 이론을 이제 우리는 보통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온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유엔의 라틴 아메리카 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그 내용에서 나온 용어가 바로 종속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속 이론을 근대화 이론과 많이 비교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성장의 자유무역 모델의 실패로 인해서 이제 이 모델 종속 이론이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모델입니다. 개발의 부재가 아닌 개발의 과정, 개발도상국이 개발이 부재에서 오는 어떤 효과가 아니고 개발의 과정으로서 겪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이 개발은 되고 있지만 아직 개발이 덜 됐다. 저개발이라는 개념을 구축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발도상국들이 가난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분석을 했는데요. 결국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선진국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이런 근대성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부유한 나라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불평등한 교육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부유한 나라들이라는 제가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부유한 나라들, 이미 성장한 나라들, 먼저 발전한 나라들, 선진국들, 그리고 식민지 국가를 많이 식민 통치를 한 국가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유한 국가들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조주의의 이론 중 종속 이론이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불평등의 교환이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의 비대칭적 이동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이 종속 이론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이 개념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건데, 2차, 3차 산업 중심의 고부가 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중심부 선진국들, 여기서 말하는 중심부 선진국들입니다. 선진국들은 1차 산업 중심의 저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주변부는 개발도상국이죠. 과의 거래를 통해서 비대칭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거래가 이제 진행이 될수록
웰스는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을 하게 되며 주변부의 경제가 중심부의 경제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체제 하에 이런 종속 관계는 굉장한 이제 경관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변부 국가들의 발전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속 이론은 근대화 이론에 대한 반작용,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주로 남아메리카 당시에 이제 현실에 입각해서 남아메리카 학자들이 이제 뭐 제기한 이론이기도 한데요. 1929년도 세계공황을 겪고 30년대 세계적 대불황을 겪으면서 수출 경제 타격을 입은 남아메리카는 외국 자본 계열 기업의 국유화, 민족화와 함께 수입 대체 공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의 종료와 함께 남아메리카의 고립성이 해제되는 한편 수출 주도형 성장론이 부활하면서 수입 대체 공업화가 부진하고 그리고 국제적 국내적 소득 격차가 확대가 되면서 다국적 기업은 또 세력이 팽창이 되고 관료적 권위주의가 대두되게 되었죠. 이때 남아메리카 사회과학자들은 또는 뭐 경제학자들은 저발전이란 무엇인가, 저개발이란 무엇인가, 왜 이런 저발전이 이 남아메리카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뭐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런 저발전에 대한 문제의식, 학자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이 종속 이론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유럽 사회 발전 이론이 남아메리카 사회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대화 이론과 반대되는 종속 이론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만의 적합한 이론을 펼쳐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속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와 뭐 종속 이론 또는 세계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중심부 국가가 이제 여기 있고요. 주로 선진국들이고 2차, 3차 산업의 어떤 고부가가치 산업을 생산하는 중심부, 이제 선진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뭐 준주변부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주변부 국가들이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 그래서 이 주변부 국가의 어떠한 뭐 노동력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중심부로 들어오는 현상 그리고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 또 여기서 보면요. 사다리와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위치하고 있는 존재이며 개발도상국은 지금부터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아직 저발전된 국가로서 사다리를 하나씩 두 개씩 지금 밑에서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와 도착이라는 책을 제가 얘기해 드릴 텐데 그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뭐냐? 이미 올라간 선진국들, 사다리 위로 올라간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이 자기네들처럼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걸어 차버린다.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 체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속이론에서 얘기했던 수입 지향 전략과 수입 대체 전략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건 정작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입 대체 전략은 뭐 요약하자면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생산에 의해 대체하는 정책이고요. 수출 지향 전략은 공업 제품의 수출 촉진함으로써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많은 이제 신흥 공업 국가들 또는 개발도상국들이 수입 대체 전략을 택하던 수출 지향 전략을 택하던 경제 발전의 어떤 한 가지 전략으로서 이런 두 가지 전략을 채택을 하게 됐는데요. 그 결과는 나타난 결과는 양상은 굉장히 틀렸습니다. 주로 남아메리카 이제 국가들이 이제 종속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입 대체 전략을 펼쳤다라는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을 좀 하자면 후발국이 채용한 이제 경제 발전 전략을 대별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그것을 국내 생산에 다시 대체하고자 하는 정책이 이제 수입 대체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공업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촉진함으로써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출 지향 전략이라고 하는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대체적으로 모든 이제 산업화를 겪는 후발 국가들이라고 하죠. 발전 단계 제1단계로서 제1차 상품을 수출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지만 먼저 수출은 해야죠. 하지만 그 후에 많은 국가들이
수입 대체 전략을 받아들임으로써 관세, 뭐 기타 수입 장벽을 설치해가지고 최종재 국내 생산을 실행을 하였죠. 그러나 이제 원자료, 부품, 기계 설비 등 수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해서 많은 국가들 중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 수지가 또 악화되기도 해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던 그 시기에 50년대 정도에 한국을 비롯해서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노동 집약형 경공업을 비롯한 공업제품 수출을 촉진하는 수출 지향 전략으로 갈아탑니다. 그런데 남미, 이제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여전히 이제 50년대 이후에도 수입 대체 전략을 펼치게 되죠. 이러한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과 대만 같이 수출 지향 전략으로 갈아탄 나라들보다 더 개발과 발전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대체 전략에서 수출 지향 전략으로 갈아탄 많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놀랄 정도로 성장을 이제 이룩하게 되어서 그 후에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경우도 수출 지향 전략을 채용하게 되었죠. 수입 대체 전략은요, 보호무역주의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상에 있고요. 유치 산업밖에 없는 후발국이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동떨어질 수 없다. 교역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프레비시를 비롯한 일부 사회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벽에 부딪히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후발국이 경제적으로 자율적일 수 없다라는 것이 확실히 하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이런 종속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낳는 또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수입 대체 전략, 수출 지향 전략이라는 정말로 경제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아메리카 중심으로 종속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틀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한 근대화 이론과 종속 이론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느꼈다는 것이죠. 거대 담론, 근대화 이론과 종속 이론과 같은 거대 담론 안에 함축된 굉장히 단선적인 사고로 인해서 다양한 역사와 어떤 역사의 변화의 패턴을 설명하기 에는 예측할 수 없는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됐고요. 지역화된 경험이 먼저 우선이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저항운동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실패로 인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었고요. 개발 담론의 식민지적 뿌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시기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근대화 이론과 종속 이론의 실패와 함께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니 바로 그것은 신자유주의 이론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자유시장과 규제 완화, 재산권을 중시하는 뭐 이런 굵직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요.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은 경제 효율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킨다라는 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갈게요. 1990년대부터 굉장히 실용적인 개발 이론과 대안 개발 이론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이론적 정체에서 한 발 물러나서 정말 실제적인 이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실제 세계 경험, 정책, 실행 속에서 개발 이론 뿌리를 내릴 필요가 이제 생겼다라는 인식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풀뿌리 공동체와 개발 기획의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국제개발기구의 어떤 세계를 넘어서서 경제 과정, 정치의 과정, 제도 글로벌 변화 등 유형에 초점을 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에 이 신자유주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1970년대에 이제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 자본주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케인스 경제학은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국가들이
경제 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이제 제공하는 데서 만들어졌는데, 영국과 미국과 뭐 이런 선진국들이 케인즈 이론을 도입 수정 자본주의를 채택을 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소득 평준화와 안정무역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라는 이론을 펼쳤죠. 네,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가 되었고,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에 실패한 결과라고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제 닉슨 행정부, 미국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인 닉슨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터리즘 같은 정부의 정책의 근간이 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규제 완화, 재산권 등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데요. 결국에는 국가 권력, 뭐 케인즈론에서 얘기했던 것과 반대되는 국가 권력은 국가 권력에 대한 것을 부정을 한다는 것이죠. 국가 권력의 시장을 개입한다는 것은 경제 효율성을 악화시킨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자유주의가 탄생시킨 것이 바로 세계화 또는 자유화라는 용어이고요. 세계무역기구나 뭐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 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방의 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 시장의 효율성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죠. 반면에 이제 부정적 효과는 또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무엇인가 빈부격차가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장 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 또는 차이 뭐 이런 것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데이비드 호웰과 마마두 디알로라는 학자는요. 저임금과 높은 불평등이 투여됐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미국 노동자의 30% 정도가 저임금을 받았고 35%가 신자유주의의 정책화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됐고 40%만 정식 채용되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라는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와 아마타야 센이라는 경제학자도요.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보건, 환경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였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 또한 자유무역의 불공정이 존재한다. 신자유주의는. 선진화된 기술 및 자본주의로 갖춘 선진국은 이제 출발선에 선 개도국이 규제 없는 무역을 하는 것은 프로복서와 초등학생이 같은 링에서 싸우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한국 경제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경제 체제, 질서 뭐 이런 것들이 개발도상국에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라는 주장들을 이런 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효과는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것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데, 그래서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름은 바로 이제 워싱턴에서 모든 사람들의 합의 속에서 만들어내진 약속 이런 것이 내포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컨센서스는 무엇이냐? 1990년대 중남미 국가들에게 제시한 미국식 경제체제의 대확산 전략입니다. 그 당시에 중남미 국가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상당히 고채무 빈곤국에 속하는 국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구제해주기 위해서 내세운 게 바로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것인데, 자율적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 무역 및 자본의 자유화, 탈규제를 통한 무한 경쟁과 정부의 긴축 개정, 민영화 및 정부 개입 축소라는 것을
개발도상국에다가 계속 압력을 통한 제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품고 있는 것은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1989년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 존 윌리엄스 저서에서 이제 제시한 것과도 동일한데요. 1990년대 미국 행정부와 IMF, 세계은행에 모여있는 워싱턴 DC에서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합의 내용은 무엇인가? 개발도상국 등 제3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조정 조처들은 정부 예산 삭감, 자본시장의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기관 사업 민영화, 그리고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기업 합병, 매수 허용, 정부 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 등의 어떤 조건들을 내세워서 이제 개발도상국이 채무가 누적되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이들이 구제해 줄 때, IMF를 중심으로 구제해 줄 때 이런 조건들을 내세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98년도에 IMF를 겪으면서 똑같은 이런 규제 조건을 받아들였고요. 이런 규제 조건을 실행하면서 IMF의 도움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을 강요하고요. 선진국 경제정책을 기준으로 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명사라고 워싱턴 컨센서스가 불리게 되었습니다. 10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요. 워싱턴 컨센서스가 내세우는 것이 바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라, 공공지출을 감소해라, 세제를 개혁해라, 금리를 자유화시켜라, 국제경쟁의 환율을 도입해라, 무역을 자유화해라, 외국 비즈니스 투자를 허용해라, 공공기업을 민영화해라, 규제를 완화해라, 재산권을 보호해라. 그런 10가지를 제시하고요. 특히나 어떤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금융위기나 도피무 빈곤국들 이제 국제사회 또는 IMF에 또는 공유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것을 통해서 10가지의 너네들 조건을 다 지킬 경우, 개발도상국으로서 이 조건을 다 지킬 경우 우리가 너네들을 구제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 그들의 편입 될 수 있게끔 강제적으로 또는 반강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결과라고 하면요. 제3세계에서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때, 즉 제3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국제기구한테 IMF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 부도 위기에 놓이거나 채무가 너무나도 많이 누적이 되거나 아니면 금융 위기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그들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선진국이나 또는 국제기구, IMF나 세계은행 같은 곳에 구제를 요청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만약에 너네들이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얘기하고 이 10가지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집권 핵심 세력의 부패, 비리를 폭로해서 지배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다른 정당으로 하여금 집권을 하게 만든 다음에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등 이런 것을 강행해 나갔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요. 그리고 외환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그냥 방치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바닥을 치고 구조조정을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국제기구가. 그랬다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서 오케이 우리가 워싱턴 컨센서스 그 10가지 조건을 다 이행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SOS를 칠 때 이제 이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워싱턴 컨센서스 10가지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 즉 신자유주의를 개도국에게 굉장히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요. 세계 경제를 이제 미국 기업이 진출하기 쉽게끔 만들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금융자본주의 음모라는 비판도 크게 받았습니다. 즉 미국의 굉장한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합니다. 구조조정 정책 또는 워싱턴 컨센서스 그렇죠? 라는 것은 빈곤을 더 악화시켰다. 또는 한 국가 내에서도 이 빈부의 차이를 더 극심하게 만들어냈다라는 이러한 주장 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NGO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 구조조정 정책이 오히려 더 빈곤을 늘린다라는 입장이고요. 유엔은 이러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 사회 서비스
보상 정책을 위한 기금을 더 늘려야 된다. 결국에 이런 구조조정 정책은 빈곤을 더 악화시켰고 이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유엔이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원조 금액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제프리 석스의 주장과도 동일합니다. 유니세프에서는요, NGO죠. 경제 성장보다 더 광범위한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UNDP는 유엔의 하부기관인 개발도상국의 협력을 도모하는 기구인데 인간의 개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발이라는 것은 아마타야 산이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경제 성장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사회 전반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이라는 의미를 경제 성장만으로 둘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 개발과 경제 개발이 함께 하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바로 아마타야 산이라는 경제학자가 하는 것인데 그 속에서 아마타야 산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 개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빈곤과 개발에 관한 사고방식을 확장시켜서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를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이 개발 안에 인간적 개발, 인간의 개발, 즉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모든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건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건 이 사람이 내포하고 있는 이 포텐셜, 그들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은 어디에든 모든 인간에는 다 존재하는데 그들을 얼마나 그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즉 인간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때 바로 구조조정 정책이 실패냐 성공이냐라는 신자유주의적 체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때 인간의 개발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적 개념이 확산되고 선진국 위주로 확산이 되고 이것이 정착화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이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본 나라도 있고 더 악화된 나라들도 있는데 이 무렵, 이 시기에 제3섹터, NG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위상과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 때가 바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중재자로서의 역할로서 자리매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NGO의 역사에 80년대를 배울 때 배웠던 내용과 이제 동일하죠. 그리고 개발도상국 국가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더 부응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 즉, 애드보커스 역할에 이제 중점을 두면서 NGO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아마타야 센의 주장과 어떻게 보면 NGO의 역할이 이렇게 약간의 연계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타야 센이라는 사람은 경제학자였습니다. 경제학자였는데 능력 중시 접근, 인간의 개발 이런 것들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경제 성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 즉 개인의 역량 강화를 시켜야 한다. 그로 인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 즉 밑에서부터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정부에 의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그들의 역량이 강화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담론,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를 정치적 자유, 평등한 기회, 향상된 환경, 그리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같은 일련의 비물질적 측면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나온 게 바로 제도주의라는 이론입니다. 제도주의는요, 법적 규제, 틀과 같은 제도의 중요성, 제도가 중요하다, 이를 인식하면서 이제 이 국제사회에 등장한 이론인데요. 주로 개발경제학, 개발정치학의 주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즉, 제도적 기반 구조를 갖추지 못한 여기서 말하는 제도적 기반 구조의 가장 좋은 예시는 정부의 뭐 거버넌스라든지 정부의 민주주의,
뭐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의 기반 구조를 갖지 못한 개발도상국들과 탈공산주의 사회의 경쟁적 자유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국제사회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즉, 사회주의 국가들 또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 또는 그 국가 정부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거버넌스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이 그들 국가에서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도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도가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대안적 개발이라는 이론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안적 개발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했던 아마타야 센의 사람 중심적 개발의 다양한 이론 접근법입니다. 그리고요, 즉각적인 해결,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인 즉각적인 해결보다는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이론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 조직, 자조, 개인의 심리적 강성과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전통의 기대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전통으로 회귀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적 행동을 취하는 이런 풀피 활동이나 집단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나 즉 개발도상국의 뭐 여러 지역의 국민 또는 그 지역에 사는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같이 변해야지만 그 국가가 조금 더 탄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서서히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 수립자와 대안적 접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작동하는 방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변화를 위한 중대적인 탐색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탐색가와 계획가의 어떤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윌리엄 이스털리가 쓴 책, 백인의 책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탐색가, 계획가라는 이제 용어를 가지고 대안적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윌리엄 이스털리도 경제학자,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세계은행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세계은행을 박차하고 나와서 이런 대안적 개발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제프리 석스라는 경제학자와 굉장히 대립된 생각을 하는 그런 경제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이제 탐색가 정신을 갖춘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NGO가 지역 활동을 국가적 구조적 변화의 과정과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대안적 개발에서 보는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NGO가 굉장히 부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NGO 역할이. 그리고 풀뿌리 운동, 광범위한 사회운동과 정치적 조직들 연관 짓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 중심적 개발을 구축하는 과정 내에서 NGO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있는 표를 정리되어 있는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페이지 수 이 책이고요. 우리가 이제 제 3장을 공부하기 때문에 3장에 이제 있습니다. 보면은 개발이론 변화의 맥락에서 본 NGO 해서 이제 여러분들 77쪽에 보면은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화 이론부터 이제 대안적 개발 또는 탈개발론까지 쭉 이론 속에서 본 NGO는 어떠한가를 이제 이 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근대화론에서는 NGO는 그렇게 언급되지 않고요. 공속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NGO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도주의에서는 NGO는 세 가지 제도적 부분 중 하나로 인식됨. 그리고 올바른 규칙과 인센티브가 잘 자리 잡고 체질의 상황과 맥락이 된다면 NGO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다른 또 부분에 대해 비교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NGO는 민주화의 유연한 중재자이자 비용 대비 효과성 있는 민간 서비스 공급의 중재자, 즉 서비스 프로바이더 역할, 중재자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자유주의에서는. 하나의 행위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적 개발에서는요, NGO는 빈민층과 굉장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집단, 그리고 상해하다시피 주류의 전통 개발론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필드에 강하다. 현장을 알고 있다. 탐색가, 활동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행위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탈개발론까지 이르러서는요, NGO는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파괴한 근대화의 중재자이다. 지역의 사회운동만이 이런 과정에서 저항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바탕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탈개발론까지 와서 이제 시민사회의 활동이 더 이제 두드러지는데요. 시민사회는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시민과 국가와 시장 간의 균형을 갖춘 일꾼의 조직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진적 시각으로는 조화보다는 권력을 위한 투쟁에 기초한 협상과 갈등을 강조한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운동은요, 시민권 강화 및 이제 경제적, 사회적 권리 또는 복지, 서비스 등 근대성에 가까이 접근하기 위한 시민의 소망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사회운동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업 성장, 시장 자본주의, 행정적 권력 등에 저항하는 형태가 있고, 고전적 이제 사회운동으로는 이제 노동조합, 협동조합 같은 형태가 있고, 새로운 사회운동에는 이제 페미니즘, 토착주민, 정체성 기반 등을 포함한 사회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적 개발이라는 개념 또는 이론에 조금 더 이제 NGO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주목해야 할 것 같아서 대안적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안적 개발의 대표적인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윌리엄 엑스털리 아까 얘기했던 백인의 책무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요. 윌리엄 엑스털리는 한때 계획가였다가 왜냐하면은 뭐 정책을 수립하고 원조에 대한 결정권을 크게 가지고 있는 이제 월드뱅크 세계은행 출신이거든요. 그들은 이제 계획가라고 불려요. 국제기구에서 상당한 어떠한 결정권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부르를 우리는 계획가라고 부르는데 그는 한때 계획가였죠. 근데 이제 탐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월드뱅크에서 일하다 보니까 계획가보다는 탐색가가 조금 더 이제 대안적 개발의 실현에 가깝다. 그리고 빈곤 퇴치를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국제 상생을 위해서는 많은 계획의 역할보다는 많은 탐색가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도 탐색가가 되기 위해서 월드뱅크를 퇴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건실한 사회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회경제와 민주주의 기초가 부실하면 엘리트 계획제 좋은 계획들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 대안적 개발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주장인데요. 결국에 민주주의, 아까 얘기했던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그 민주주의의 성립, 그리고 시장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시장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원조, 즉 계획가들이, 즉 유엔이나 뭐 세계은행이나 이런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들이 만드는 이런 계획가들의 계획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근대화 이론, 중속 이론, 신자유주의 체제 이론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냉전 종식 이후 이제 이러한 여러 이론의 현실적으로 이제 실패를 경험했던 국제 사회는 이러한 전 지구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론보다는 행동으로 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국제사회의 공동된 전반적인 깨달음 속에서 NGO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이론보다 이런 쭉 우리가 과정을 거쳐온 그런 이론보다
개발의 실행과 연관성을 더욱더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안적 개발은 근대화론식 접근 방법과 종속이론식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고요. 참여적 개발 사람들이 바로 그들 자신 문제에 대한 전문가이며 전략과 해결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NGO가 개발에 관한 새롭고 실천 지향적 관념에 있어서 공동체 차원에서 참여, 역량 강화, 젠더 등에 대한 생각을 개발하고 전파하려는 사람 또는 대안적 개발의 장을 만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NGO를 대안적 개발의 선두주자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로버트 챔버라는 영국의 학자 또는 이제 아까 말한 윌리엄 이스털리 같은 활동가인데요. 케냐 정부의 원래는 정부 차원의 어떠한 원조 또는 이런 조금 더 정부와 정부 간의 원조를 집행하기 위해서 파견된 행정가인데요. 그가 이제 활동가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촌 개발 훈련, 농경 확장 활동 등과 같은 것을 NGO와 함께 손잡고 수행을 하고요. 정부 주도 상위 하달시 정톡 이론에 상당히 도전장을 던진, 원래 그도 상당한 계획가로 시작을 했지만 현지에 가서 케냐 정부와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동안 우리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행하였던 이런 개발 또는 원조가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으로 해갖고 대안적 개발의 선두주자, 즉 상위 하달식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그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마을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역량 강화시키고 변화함으로써 거꾸로 그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대안적 개발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개발 이론에서의 NGO적 관점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또한 NGO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실과 이론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담론, 여러 개발 이론 속에서 배웠고요. 다양성이 존재한다,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때 미국과 영국에서 겪었던 그런 성공적인 모습이 그대로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산업화 모델과 짐바브웨의 산업화 모델을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개발의 역할 그리고 개발의 개발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경제 성장에 우리가 초점을 둬줘야 될 것인가, 또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보편적 삶의 질을 개선을 시켜야 될 것인가를 두고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요. 거시적인 지표로서 GDP가 성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달성이 되어야 되고, 그 태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시민, 마을 사람들이 보편적인 삶의 질 개선이 되지 않으면 궁극적인 경제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 또는 대안적 개발에 주장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펼치고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즉, 환경제도 지속 가능성, 비물질적 생명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안적 개발의 주류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이 정부인가? 국제기구인가? NGO일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죠. 왜 NGO인가? NGO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활동가보다는 계획가보다는 활동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주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발 이론을 좀 살펴봤고요. 개발 이론 속에서 NGO가 차지하는 역할 또는 NGO가 어떤 역할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요. 과제 문항을 역시나 풀으셔서 게시판에 올리시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릴 텐데요. 과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NGO가 대안적 개발의 발전 과정에서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강의 자료를 통해서도 서술하셔도 되고요. 강의 자료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시고 서칭해 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하셔서 열린 게시판에 직접 답을 쓰시고요. 반 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분량을 조절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